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별 초대석으로 네. 한민우 네. 청년이라니까 또 무슨 35살이 청년이냐 시비를 거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본인이 청년이라는 점을 좀 강조를 좀 해보십시오. 청년 맞고요. 지금 청년의 기준은 예전에는 이제 뭐 청소년과 청년의 어떤 경계가 모호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요새 청년은 그냥 20, 30대입니다. 20, 30대. 고통스러워하는 앞에 고통스러워하는 이 붙죠. 이 보수 중에서 이제 숙골이냐 아니냐 구분은 네. 청년이 고통스럽다 하면 갑자기 반발감이 드시는 분은 이 숙골에 되기 쉽고 예. 청년이 고통스럽다 하면 아 그러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합리적인 보수가 되고 이러니까 이 고통스러운 청년이란 말을 들으면서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는 부분을 네. 당사자들이 생각해서 내가 지금 숙고라 되고 있지 않나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네. 자, 좀 주로 이제 앞으로 네. 이 청년 세대의 고민 또 이런 어떤 특화된 문제들 이런 부분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어른 세대들이 좀 많이 알아야 될 거라고 봐요. 네. 특히 뭐 이 진보나 보수나 할 것 없이 청년 세대의 고민들은 대충 나오는 이야기는 거의 비슷해요. 청년당이라고 정당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대부분 비슷한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이제 포용적인 시각으로 이제 그들의 고민을 알고 접근하는가 이 차이만 남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자, 오늘은 이제 이 대기업의 옥을 매는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청년들의 이 사회 진출 문제 그리고 고립 문제 진출을 못하면 고립되잖아요. 네. 그런 문제를 좀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네, 꼭 대기업뿐만이 아니고 이제 중소기업 하나의 이제 저희가 그 지난번 방송했을 때 어떤 시뮬레이션을 그려보지 않았습니까? 예. 이번에도 비슷하게 중소기업에 대한 시뮬레이션과 예. 대기업을 다녔을 때의 시뮬레이션. 참고로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이제 제가 다녔던 회사는 예. 중간에 이제 중소기업도 있었는데 저는 이제 주로 다녔던 회사들이 좀 규모가 큰 회사들. 예. 큰 회사들에 다 다녀봤기 때문에 양쪽을 다 다녀봐갖고 예. 제가 아마 직접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비교해드리기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게 보자 하면 지금 현재 이 대충 청년들이 가장 가기를 원하는 네. 직장은 대기업 아니면 공무원 시험이지 않습니까? 순위별로 보면은 정확히 얘기하자면은 공무원, 그 다음에가 공공기업, 그 다음에가 이제 대기업, 그 다음에가 이제 뭐 중소기업이라던가. 아니 그 대기업이 네. 공무원이나 공공기업보다 더 밑이에요? 예, 그쵸. 사실은 이게 2000년대 초중반부터 역전된 현상인데, 예. 예전 같으면은 이제 대기업에 다녔을 때 이제 높은 임금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고서 예. 그 어떤 미래의 척도를 예상하고 뭐 그랬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고 그리고 이 직장 내에서 뭐 이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4호정이라든지 45세가 정년이다 뭐 이런 신조어들이 계속 발생하는 이유가 거의 다 이제 대기업에서 나오다 보니까 그만큼 대기업들도 그렇게 뭐 안정적이지는 않은 편이다. 그러면 우리가 최고의 안정을 찾아가 보자 해서 나오는 게 보통은 이제 공공기업, 그리고 공기업 그리고 공무원이죠. 앞에 다 공짜 붙네요. 그러네. 자, 그러면 공무원들은 실제로 근데 국업 공무원을 기준으로 하자면 월급이 최저임금 수준에도 좀 미달되는 네. 그 본봉이나 이런 걸 놓고 보자면 네. 굉장히 박봉이잖아요. 아니, 뭐 직렬별로는 좀 다르긴 한데요. 뭐 경찰 공무원이라던가 소방 공무원, 그러니까 소방 공무원도 또 디테일하게 나누자면 국가직과 지방직이 있는데 그 국가직 같은 경우에는 소방 공무원에 대한 처우가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하고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 이제 그 신기하게도 저희 이제 제가 군대 다녔을 때 다녔던 동기들이 거의 다 지금 뭐 소방관, 경찰관, 교도관 뭐 이런 쪽 직렬에 많이 그 다니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연락하면서 지내는데 보통 보니까는 지방직 소방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수당 부분에서 본봉이나 이런 부분은 어차피 큰 차이가 없고요. 수당 부분이 좀 더 나오냐 덜 나오냐인데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한 2, 3년 다니니까 한 280 그 정도 받던데요. 예. 그럼 이제 근무 시간이 상대적으로 네. 긴 부분도 있고 네. 야근도 하고 하는 부분이니까 수당이 경찰관들도 뭐 한 250선에서 뭐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근데 한민우 씨는 주변에 경찰 공무원이나 네. 소방 공무원이 많으니까 네. 딱 잠바만 입으면 네. 딱 지금 남들이 봤을 때는 거의 경찰 공무원 같이 이렇게 좀 보이는 아, 예, 예. 약간 그런 소리 많이 듣습니다. 뭐 주변에 이렇게 그 공무원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다 보니까는 얘기 들려오는 거로는 근데 그들도 이제 공무원들 대부분 처음에는 그 저는 그때 이제 좀 큰 회사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대기업을 부러워하다가 예. 결국에는 이게 상황이 역전되죠. 상황이 어디서 역전되냐면 이제 결국 안정적인 것들, 뭐 예를 들어서 대기업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실적에 대한 압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공무원들은 실적에 대한 압박이나 이런 것들이 그 적은 편에 속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예전만 하더라도 대기업을 선호했지만 지금은 이제 역전이 돼서 공무원을 선호하는 경향들이 제일 많고 사실 시중에 나온 얘기 중에서 지금 현재 제일 돈 많이 버는 게 노량진에서 공무원 그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엔간한 대기업 회장들보다도 더 이 돈이 좀 된다, 괜찮다. 그리고 공무원 시험에 보면 전국적으로 네. 응시하는 숫자가 네. 전국 자체로 이렇게 단일하게 공무원 뽑는 거예요. 한 3, 4만 명이 응시를 하더만요. 네, 그래서 평균 경쟁률이 한 50대 네. 이 정도 되죠. 네, 그러니까 한 4만 명, 3만 명, 네. 3만 명 보통 안팎 뽑는데 네, 그렇게 응시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네. 그러면 한민우 씨가 대학 들어갈 때 네. 총 몇 명쯤 들어갔어요? 그 대학 정원이요. 예. 대학 정원 보통 한 글쎄요, 뭐 학교 규모마다 좀 다르긴 한 하겠지만 60만 명, 50만 명쯤 안 됐나? 음. 싶은데 50만 명까지는 약간 모자랄 거예요. 한 43, 8만 명이라고 네. 보면 우리 그때를 갈 때가 한 57, 8만 명 됐어요. 네, 예, 그때보다 좀 줄어들었다 보고. 네, 그럼 대학 안 간 젊은이들이 또 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진학률이 그쵸. 한 80%라 보면. 네. 그러니까 아마 한민우 씨 또래에 이제 태어나서 지금 이렇게 같이 살아가는 젊은이들은 한 50만 명, 50 후반대일 가능성이 있어요. 네, 1년에 태어난 숫자가. 네, 그러면 그 중에서 공무원 전체 그리고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거 하면 합치면 딸딸 끌고 모아서 10만 명이 네, 조금 안 될 거라 봅니다. 네. 실제로 대기업들이 뭐 올 상반기에 7만 명 뽑는다 했었는데 이게 저는 잘 믿기지가 않거든요. 저도 대기업 쪽에 있어봤는데요. 그런 수치들은 좀 저는 허황된 수치라고 보거든요. 중복되는 것들도 있을 거고 분명히 그 수치 안에는 그 자체 비정규직을 데리고 있다가 뭐 정규직화한 경우들도 있을 거고 뭐 발표용으로 네. 만드는 거니까. 다양한 뭐 경우의 수들이 있겠죠. 근데 자 그러면 한 60만 명쯤 태어나서 네, 그래도 사람다운 이 길을 찾아가는 그래도 무슨 결혼이 좀 가능하고 뭐 이런 또 출산이 가능한 궤도에 있는 사람은 한 10만 명은 네, 안정적이고 10만 명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거기서도 탈락하는 사람들이 꼭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나머지 이 중소기업에 가게 되는 사람들이 네, 이제 한 20만 명 이렇게 안 되겠습니까? 네, 그 그렇죠. 밑에 이제 중소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범주가 다양하겠지만 네. 서비스부터 제조까지 네, 무슨 사무직까지 하면 그 사람들은 이 삶이 잘 안 된다 생각이 네. 결혼이나 아니 뭐 연애 결혼 출산 주거 이런 것들이 그럼 왜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는 여러 그 시청자분들도 구분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삶을 해결해주는 비율을 예를 들어서 퍼센테이지로 한다면은 일단은 제일 큰 거는 복리후생이에요. 복리후생에 따라서 그러니까는 대기업이라고 해갖고 뭐 생각보다 물론 뭐 기본적인 급여는 많겠지만은 우리가 그 언론에서 나와 있는 거 뭐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급여 차이라던가 연봉 차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눈에 띄는 거지만은 사실 실질적으로 눈에 띄는 거는 바로 복리후생에서 이제 실생활에 투자가 되는 금액들 이런 것들이 많이 세이브가 되기 때문에 대기업을 선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하나의 예시를 든다면은 이 복리후생에는 뭐 다양한 휴가 제도들도 있겠지만은 뭐 연차, 월차, 그리고 정기휴가, 경조휴가, 출산휴가, 창립일, 노동절, 워크샵, MT
뭐 이런 식의 휴가도 있을 거고, 왜냐면 어차피 그만큼의 또 시간을 일을 안 함으로 인해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돈을 버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기 보너스, 자녀 학자금, 차량 유류 보조금, 직책 수당, 자격증 수당, 가족 수당, 명절 귀향비, 뭐 휴가비 이런 것들을 다 따져봤을 때 중소기업들은 그러니까는 실질적인 월급에서 차이 때문에 삶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복리후생으로 생활이 가능하니까 여기서 나오는 지금 휴가비라던가 직책수당, 뭐 자격증수당, 가족수당 이런 것들로 기본적으로 그 생활비가 커버가 되다 보니까 거기서 삶의 차이가 확 벌어지는 거거든요. 보통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젊은 청년들도 대기업을 선호하는 현상이나 이런 것들이 괜히 이런 그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또 공무원이라던가 공공기관 이런 것들을 선호하는 것도 이제 대기업은 이런 복지 혜택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복지 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공무원을 선호하는 경우는 복지가 더 좋아서라기보다는 정년이 보장돼 있다는 부분들, 그 부분 때문에 선호를 하게 되는 경향들이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삶의 그레이드가 달라지는 거죠. 삶의 등급이라던가 자기 생활이라던가 이 그레이드가 나눠지는 거죠. 이게 실질적으로 큰 게 올해 국가 부채가 1,550조예요. 네. GDP보다 국가 부채가 더 커지는데 네. 그 중에 54%, 네. 850조가 넘는 게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공무원하고 군인, 네. 연금을 국가가 책임져 줘야 되는 빚이래요. 네. 나중에 내줘야 되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공무원하고 군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직장을 그냥 들어가서 처음에는 굉장히 빠듯하겠지. 네. 그래서 이제 다니다 보면 조금씩 늘어나는데 기업하고는 차이가 크겠지만은 네. 어느 순간에는 이제 노후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네. 부분이 우리가 지금 이 정년 퇴직을 하고 나면 노후가 20년, 30년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젊은 사람들한테 이 노후 걱정이 없는 사람이 대한민국에는 참 별로 없잖아요. 네. 노인 빈곤층이 절반이 넘는다는데 그게 클 것 같아요. 네.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정부에서는 이 공무원을 17만 5천 명 정도 증원한다고 그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이게 맞는 방향인지 정말로 사실은 이 청년들이 이제 그 정부에서 하는 그 중소기업 정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들 중에서는 대부분 이제 어떤 금액적인 부분들이 많겠죠. 그 세금적인 부분이라던가 아니면은 지원금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많을 건데, 사실은 정부에서 몇 조를 썼다, 추경을 몇 조를 집행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웃긴 거는 이게 직접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요, 중간에 자꾸 없어집니다. 외주 업체라던가 용역 업체라던가 마케팅 뭐 이런 홍보비 뭐 이것저것 다 찻대고 푯대고 나면은 어떤 그 끝까지 전달되어 오는 그 금액들이 굉장히 미비하단 말이죠. 그래갖고 저는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 그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한 어떤 집행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서 저는 이게 직접 지급,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예전에 이제 뭐 홍준표 경남도지사도 뭐 어떤 자기 해당 지자체에 대한 어떤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로 빚을 줄였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이재명 성남시장도 뭐 자기 지역에 사는 청년들한테 뭐 청년 수당을 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저는 사실은 의외로 젊은 청년들 중에서 그 부분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공무원이라는 조직, 공직사회라는 조직들이 중간에서 다 가로채고 결국에는 실질적으로 청년들한테 돌아오는. 근데 거기서 하나 중요한 거는 일을 하느냐고 안 하느냐는 차이인데, 네. 예? 이 국가의 정책이 일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돈을 나눠준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기본적으로 이 공동체 사회에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일을 해도 돈이 모자라니까 좀 보태어주자라는 부분은 설득 가능하겠지만은 일을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똑같이 돈을 다 나눠주자 하는 부분은 이제 거기에 배경은 이런 거겠지요. 앞으로 일자리가 없어지는 시대가 다가온다. 그래서 일을 할래도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국가가 소득을 많이 낳는 뭐 IT나 이런 고소득 집단에서 돈을 이렇게 받아내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제도적으로 일자리가 없는 사람한테 주자. 이제 이거는 앞으로 제가 볼 때 한 20년, 30년 이후의 사회에서는 그게 논의해 볼 부분이 있지만은 지금 현재 그 돈이 지속적이지도 않고 6개월을 준다.
이런 부분에 받는 사람이야 찬성을 하겠지만은 네. 나도 그 이제 기성세대가 돼서 모르겠지만 나는 그거는 절대 아니다 이렇게 봐요. 지금 한 가지 정책을 예시로 든다고 하면은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그 청년 구직 촉진 수당이라는 걸 지금 발표를 해갖고 지금 실제로도 그거를 신청해갖고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정치적인 접근이라기보다는 어떤 실질적인 삶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사실은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취지랑은 다르게 은근히 주변에 그 수당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은 의외로 유용하게 쓰여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그냥 자꾸 이상적인 말을 늘어놓죠. 무슨 면접비 뭐 이렇게 해갖고 정장을 사는데 써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생활비로 다 나가고 있거든요. 지금 30만 원씩 3달인가 아마 받는 걸로 돼 있을 거예요. 지금 현재 그 정책이. 근데 지금 이미 시행이 되고 있고 근데 보면은 그런 정책들이 은근히 그거는 물론 이게 어떤 이념적인 접근이 아니고요. 청년들 입장에서는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또 나름 활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게 좀 이념적인 접근, 뭐 일을 안 하는 풍조를 만든다던가. 그러니까 문제는 뭔가 이념이고 아니고 떠나서 네. 지속될 수 있느냐는 건데. 그러니까 그 지속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정부가 지속을 못할 것 같아요. 아예. 그걸 지속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네. 전체가 아니고 2만 명인가를 골라가지고 네. 특정해서 주잖아요. 네. 그러면 그 2만 명에 들어가는가 안 들어가는가 하는 운에 따라서 네. 이거 들어간 사람은 뭐 50만 원씩 해가지고 분기별로 네. 그래가지고 뭐 1년인가 이렇게 받잖아요. 네. 그럼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아예 못 받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이것이 그 부분에서도 또 차별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 부분도 마땅히 비판받아야 될 부분들이기도 그러니까 하죠. 이제 신청하는 부분에서 네. 누가 신청해서 어떻게 뽑히고 안 뽑히는가 하는 부분인데 네. 제가 이제 생각을 하는 부분은 우리가 참 지금 청년 문제 이건 별로 답도 잘 없고 네. 어려운 부분은 맞는데 이 부분을 청년들이 정치에 영향을 미쳐서 네. 한마디로 일자리가 사라지는 세상에서 일자리를 네. 어떻게 이렇게 인위적으로라도 만들어낼 수 있는가. 그리고 그래도 안 생기는 일자리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철학적인 이 토론이 우리 사이에 벌어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내가 시장인데 내가 큰 꿈이 있으니까 그때 갈 동안에 한 1, 2년만 성남시에 한해서 청년들한테는 네. 내가 볼 때 그냥 뿌리겠다. 내지는 서울시에 2만 명의 한 대에서 뿌리겠다. 이렇게 가는 부분이 그 당사자 받는 사람한테는 좋겠지만은 네. 성남시에도 세금을 내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세금을 그렇죠. 내는 사람한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렇게 일률적으로 뿌려버리고 일부는 상품권이 돼가지고 벌써 시중에서 이렇게 할인 깡도 되고 네. 이렇게 돼버리고 술 먹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네. 이렇게 옳으냐. 그거는 내가 볼 때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조금 나아지는 방향을 향해서 실험적인 모습을 할 수는 있지만은 네. 그런 나아지는 모델을 제공하지 못한 채 돈을 나눠먹자는 식으로 갖고 가는 거는 네. 그야말로 저도 일시적인지 않느냐. 그런 사회적 풍조가 나가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뭐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철학적인 접근이나 정치적인 접근 뭐 이런 것들보다는 지금 어떤 단순 생존이자 절대적 생존의 수단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그 정도는 사실 용인이 된다고 해요. 왜냐면은 제가 실질적으로 저희 단체라던가 단체에 가입돼 있는 친구들 이야기들, 주변 사람들 이야기들 다 들어봤을 때 지금 이게 굳이 뭐 이재명이라서 그런 거다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 이재명이 좋기 때문에 우리는 뭐 진보적인 정책, 뭐 좌파적인 정책 뭐 이런 게 좋다 이런 게 아니고 그래도 어떤 청년들을 위한 그냥 반응이잖아요. 조금만 움직여도 지금은 감동받을 때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네. 비슷한 처지로 보면 위에 있는 분들, 네. 청년은 밑에 있는 사람들이고, 네. 노년층 같은 경우에 일할 능력도 별로 없고, 네. 가난하기로는 노년층도 지금 청년들보다 더 가난할 수도 있어요. 네. 청년들은 일할 수 있는 희망이라도 있지만, 네. 그런데 왜 노년층에는 노년 생존금이라고 해가지고 안 주고, 네.
지금 뭐 기초 노령연금 있지만 네. 20만 원 갖고는 그 뭐 생활도 안 된다는 거 알잖아요. 네. 적어도 150만 원이 있어야 한 사람이 최소한 살 건데 그러면 젊은 층에만 그 돈을 주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런다고 봅니까? 그러니까 젊은 층에만 꼭 돈을 준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지금 젊은 층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지금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 것밖에. 지금 실질적으로 현물로 지급받는 방식이라던가 이런 거는 지금 제가 말한 몇 가지 정책. 지금 그렇게 내가 우리 사회에 네. 복지기금으로 쓰이는 상당히 많은 네. 돈 중에서 복지 예산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일률적으로 네. 보편적 복지로 뭐 기초 이 육아 비용 네. 그러니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지원 비용 거의 네. 보편적으로 줘버리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라든지 각종 뭐 이렇게 이 학자금 네. 뭐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네. 뭐 대학의 반값 등록금 이런 거는 그렇게 가는데 네. 거기에 반해서 그러니까 20, 30대를 겨냥한 돈 40대 초반까지 그런 돈은 굉장히 많죠. 복지 비용 중에서.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의 노년층들은 젊은 사람만큼의 정치적인 어떤 입장을 이렇게 목소리를 내지도 못하고 네. 뿔뿔이 흩어져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위한 복지 비용은 주어지지 않고 젊은 사람들은 당장 목소리도 크고 선거에 영향도 미치고 네. 이러니까 이렇게 돈을 주고 또 이 노년층은 주로 보수층을 지지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다고는 보지 않아요? 아 이게 그러니까는 그 시청자분들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이게 세대 갈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그러면 젊은 층들은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은 국가에서 뭐 노년층들을 위한 기초연금은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일단은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국민연금이나 이런 것들을 받는 혜택들을 보면은 예전에 그 납입했던 금액이나 이런 것들 이 국민연금 80년대 후반부터 이렇게 납입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갖고 납입해갖고 제일 혜택을 보는 건 당신네들이다. 예. 그리고 우리 때가 되면 국민연금은 지금 공무원연금이라던가 군인연금의 적자분을 충당하고 있는데 우리 때 되면은 그 국민연금이 고갈될지 안 될지도 모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 또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있겠죠. 뭐 암이라던가 의료복지, 뭐 임플란트 시술, 뭐 이런 것들, 노년층에 대한 임플란트 시술, 뭐 이런 것들도 젊은 층들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은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지금 최근에 일어나는 어떤 남녀 프레임이라던가 세대 간의 갈등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이제 권리 다툼이에요. 다 각자의. 근데 여기에서 이제 네. 보면 네. 노년층은 이미 세금을 냈어요. 살아오는 네. 과정에서. 네. 우리는 이미 세금을 냈다. 이미 네. 미리 네. 다 내려왔다. 네. 그러는데 우리는 가난하다. 네. 돈 좀 달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네. 너거는 지금 세금도 아직 안 내고 세금 한 푼도 안 내고 네. 뭐 아르바이트 한 사람 세금 내죠? 안 내잖아. 네. 세금도 안 내고 지금 그걸 누리겠다고 하는 부분에서 네. 노년층의 시각이 맞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민해서 캐나다 가서 살지 이러잖아. 근데 네. 캐나다 같은 데 가면 복지를 대우해 주는 거 안 해주는 네. 거. 캐나다는 무슨 아무나 오면 다 잘해줍니까? 그 나라에 세금을 얼마나 냈는가 그 연한에 따라 가지고 한 30년 세금을 낸 사람한테만 네. 대우를 해주고 지금- 그러지 않은 사람은 대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지금 청년들은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면서 오늘 이런 우리가 것들 이 중요한 서로 간의 네. 논쟁이야. 네. 각 세대를 대변해서. 네. 예. 청년들은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세금 좀 제발 내고 싶다. 일단은 취직이 되고 뭐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가서 뭐 수익이라는 걸 벌어 들여야지 세금을 내는데 이 사회적 구조나 이런 것들이 취직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불안정하게 돼 있고 우리는 세금을 낼 수조차가 없다. 내고 싶어도 이렇게 얘기하는 청년층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자, 네. 한국하고 일본하고가 경제가 비슷해진다 그러는데 일본에 최근에 일자리가 굉장히 늘어나서 네. 젊은 사람들이 일본의 대학을 졸업하는 사람들이 이제 작게 태어나고 네. 해서 감당이 안 돼가 한국에서 일본에 취직하러 가는 사람이 연 수천 명씩 돼가 지금 한 5만 명 이상이 일본에 취직을 했대요. 네. 해외에서 자꾸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국에는 비슷한 경제 구조에서 지금 일자리가 없어지잖아요. 네. 그럼 일본은 저렇게 다시 살려가는 어떤 숨통을 털 수 있는데 네. 한국에는 일자리가 없다. 전반적으로는 이 세대 전환에 따른 문명의 문제겠지만은 네. 눈앞에 놓고 보면 정치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네. 근데 젊은 사람들은 보면 예?
이 지금 진보적인 정권을 주로 지지하잖아요. 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당신의 늙은 세대들이 봤을 때는 나이 든 세대들이 너네들 선택의 문제다라고 이렇게 보면 또 어떡할까요? 만약에 그 문제를 젊은 세대들이 진보 정권에 대한 지지를 하는 성향이 있는 거는 사실이죠. 예, 뭐 있는 거는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진보를 지지하거나 추구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회에서 이 주어지는 경제의 틀이나 모양도 네. 결국은 정치 시스템을 선택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는 걸 배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갖고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지금 한 번은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지금 뭐 젊은 세대들이 이 진보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진보를 지지하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기존 정치권에 뭐 보수층과 진보층이 있다면은 그러니까 보수층은 아무런 반응을 하질 않아요, 사실은. 아까 뭐 말씀하신 그런 어떤 복지에 대한 가치관이라든가 이런 게 달라서일 수는 있겠지만은 보수층은 반응을 안 하고요. 진보층은 그래도 반응을 합니다. 반응을 하는 것 중에서 하나가 세월호 사건 때 어른들이 미안해 뭐 이런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최소한의 그러니까는 그 정도 반응은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보가 좋아서라기보다는 얘는 그래도 반응은 하는데 뭐 너는 왜 반응을 안 하냐 그래갖고 보수에 대한 거부감이 생기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아니 뭐 솔직히 말하면 나도 인정을 하는 게 이명박 정권이나 박근혜 보수 정권에서 네. 이 공약을 내세울 때는 경제 민주화라는 부분을 박근혜 정부도 이야기를 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중도 실용 상생을 이야기를 했지요. 네. 그런데 상생은커녕 본인만 지금 배가 상당히 불러가 저리 됐고 네. 박근혜 정부는 되자마자 경제 민주화 이야기 한 사람부터 끄덕 차버리고 그냥 경제 민주화하고는 관계없는 네. 재벌 살리기에 나선 거는 사실이고 부동산 살리기에 나선 것도 사실이고 그걸 네. 부인할 수는 없고 네. 그다음에 주거 문제에서 나는 뭡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네. 이 뉴스테이라는 주거 정책으로 가버리면서 네. 행복주택은 사라지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는 이 보수가 젊은 사람들한테 지지를 받을 수 없도록 네. 보수 정권이 잘못한 부분은 있다고 보고요. 네. 또 보수의 어떤 리더나 농객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네. 예를 들어서 이 젊은 시대의 사람들의 시대적인 어떤 고민 부분을 수용을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인정을 해요. 네. 왜냐하면 우리 시대에는 대학을 나오나 전문학교를 나오나 고등학교를 나오나 일을 하려고 하면 일자리가 널렸던 시대예요. 네. 그 뭐 내가 졸업한 과에서도 대부분 괜찮은 기업에 다 취직을 했으니까 지금은 뭐 서울대 나와도 국어 공무원 시험을 보는 네. 대상 아니에요? 그렇죠. 서울대생 중에서 국어 공무원 시험 응시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안 돼서 문제지. 그러니까는 그 공무원 시험을 이제 보면서 사실은 뭐 많은 청년들이 의외로 그 공무원 시험에서도 또 공부를 많이 하게 돼 있습니다. 뭐 그 지금 뭐 일반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행정법이라든지 뭐 경찰 공무원들 경찰이나 교도관 같은 경우에는 뭐 형사소송법 그리고 뭐 소방관들도 뭐 이제 소방행정법이라던가 뭐 이런 다양한 법들을 배우게 돼 있어요. 근데 젊은 세대들이 우리가 그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너네 젊은 세대들 정치에 관심 없어서 그런 거다. 그러니까 너네 투표율도 50%밖에 안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요. 50%도 안 되는 거 아니냐. 근데 50%면은 정말 많은 거죠. 제가 봤을 때는. 50%면은 정말 많은 겁니다. 이게 수치에 그 50%라는 거는 이것도 수치에 오류가 있는데 20대 초반에 보통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를 합니까? 뭐 대충 대학을 뭐 1, 2년 다니다가 군에 입대해갖고 군대 다녀오고 그러면 25살부터 시작되거든요. 실질적으로 미래에 대한 대처를 하면은 보통 20살부터 뭐 30살까지 만약에 조사 대상으로 삼는다고 한다면은 이 절반은 정치나 이쪽에 관심이 없죠. 뭐 군대 때문에 바쁘고 정신없고 이러는데 정치에 관심을 둘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실질적으로는 25살부터가 이제 정치에 정말 관심 갖고 지금 공시생들의 평균 연령들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딱 걸립니다. 이게 딱 25살 이후부터 공시생들이 굉장히 많아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은 정말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건가? 아니죠. 그 관심 있죠. 자기가 배우는 과목에도 정치와 연관된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거든요. 관심은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정치권에서 아예 반응을 안 한다는 거예요. 반응을 안 하니까는 그게 또 투표율로 연결되기도 하고 그런 거지. 막상 정치권에서 청년들에 대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뭐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지금 이번에 바른미래당도 그렇고 청년에 대한 이슈를 누가 먼저 주도해 가느냐에 따라서 앞으로는 분명히 이 세대 갈등이 표면화가 될 거고 지금 남녀 프레임 뭐 미투 운동, 유투 운동 뭐 이런 것들도 발생하고 있는데 남녀 프레임들도 사실은 이게 젊은 세대들이니까 얘기가 가능한 거예요. 기성 세대들은 지금 사실은 미투 운동이나 그 유투 운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대적인 관심도가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앞으로 이 정치권에서 해야 될 거는 젊은 세대들에 대한 이슈라던가 정책이라던가 이걸 누가 먼저 치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이 정치권의 문제는 우리가 2부에서 네. 주로 좀 예언을 하고요. 여기서 이제 하나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는. 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한 10만 명은 그래도 결혼을 할 수 있는 일자리가 된다. 한민우씨 세대에. 네. 그러면 이제 보통 그쪽의 대기업을 네. 3,900이라고 초임 연봉이 저는 좀 뻥이라고 봐요. 네. 제가 볼 때 한 3,200 정도가 네. 대기업 평균 초봉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중견기업은 한 2,600. 네. 그다음에 이제 중소기업은 한 2,100, 2,000. 이 정도가 지금 이 4년제 대학을 졸업해서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에 가는 사람의 평균 연봉이라고 봐요. 그것보다는 좀 많습니다. 그거보다는 좀 많아요. 네, 왜냐면 제가 이제 예전에 그 게임 회사 중에 네오 모모라는 회사 뭐 정확히는 밝히지 않겠지만 거기 다녔을 때 제가 이제 그러니까 연봉이라는 게 개념이 참 애매모호한데 저는 그때 당시에 본 연봉이 2,800에 보너스가 1,200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면 합치면은 뭐 대충 아니 그 이제 원래 게임 네. 회사라는 건 특수성이 있지요. 시간 없이 아니요, 막 근데 일 많이 시키고. 거기 게임에서는 오히려 박봉인 편이고요. 박봉인 편이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다음에 다녔던 회사가 CJ 이모모라는 회사인데 그 회사에서 제 평균 월급이 300만 원 정도 됐었거든요. 300만 원 정도 됐었는데 거기는 이제 또 아까 그 처음에 말씀드렸던 복리후생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잘 돼 있잖아요. 그랬을 때 중소기업은 제가 봤을 때는 2,400 정도 잡아야지 딱 적당할 것 같고. 초봉에서 예. 초봉 200? 예. 초봉 200이 안 되는 데가 많다는 거예요. 예, 200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뭐 좋습니다. 그건 우리가 여기서 따지면. 네. 근데 중소기업에 이제 200이라고 칩시다. 네. 2,400 정도를 받는다고 이래 보면 네. 중소기업에 다니는 젊은이들, 그러니까 지금 젊은이들 중에서 조금 노력을 하고 안 좋은 뭐 스펙에서 대학을 나와서 조금 노력을 하면 갈 수 있는데 네. 눈높이를 낮춰라 하면 갈 수 있는 데가 네. 중소기업이라 칩시다. 그것도 노력을 한다는 전제하에 중소기업이라고 다 받아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 네. 시험이 있고 뭐 절차가 있을 건데. 네.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다니면 미래를 설계하기가 좀 어려워집니까? 그 보통 중소기업을 다니는 이유는 물론 그 회사를 다니고 싶어서 다니는 경우들도 있지만은 내가 여기서 경력을 쌓아갖고 이 경력을 바탕으로 해갖고 대기업에 가겠다. 이 의미가 더 많죠, 사실 중소기업을 다닌다는 거는. 근데 중간에 그 꿈이 포기되기도 하고 현실에 순응해서 그냥 여기 계속 다녀야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다니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는 꼭 그게 어떻게 딱 고정돼서 얘기하기가 참 애매합니다. 아니 근데 이제 본인이 중소기업에 다닌다면 네. 그 연봉을 받고 이렇게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는 부분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기업에서도 이제 연차라고 하죠. 연차가 늘어남에 따라서 그 월급을 늘려주긴 하는데 이게 지금 뭐 최저임금 지금 오르는 속도 보셨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수당 부분이라던가 기본급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완전히 뒤섞여 버렸어요. 그냥 그러니까 실질적인 이번에 최저임금 오르면서 실질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그냥 다닐래 말래 이 느낌이거든요. 그냥 그대로 줄 건데 다닐래 말래. 그래갖고 딱 그 정도 느낌이고 그거를 가지고서 내가 생활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이렇게 한다? 글쎄요. 그래서 지금 중소기업 20년을 다니면 네. 대기업과 연봉에서 3,900만 원, 한 4천만 원 정도 차이 난다. 네. 이야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이 한 8천,
네. 이렇게 받으면 중소기업은 20년을 다녀야 이제 한 4천 된다. 네. 이런 이야기로서 이제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미래를 상당히 설계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에 이제 정부가 최저임금을 인상하면서 주 52시간 근무를 갖다가 적용시켰어요. 네. 이러다 보니까 지금 난리가 곳곳에 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임금을 58, 40에서 주 40시간 일한다 하면서 임금 받는 사람은 별로 없고 네. 대부분이 화이트 칼라든 블루 칼라든 시간 연장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 주말에 근무를 하는 걸 통해서 야근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보태가 네. 임금을 갖다가 이 체계를 구성해 왔는데 네. 주 52시간이라고 하니까 이제 뭐 월급으로 150만 원이 줄어든 사람 네. 무슨 뭐 200만 원이 줄어든 사람도 지금 속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은 올려놓고 주 52시간으로 제한하니까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실생활비가 확 줄어들어 버리고 있다. 이 이야기가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저녁이 있는 삶을 만들겠다. 이번에 최저임금을 줄이고 근로시간을 단축시키면서 저녁이 있는 삶을 만들겠다. 어우. 그 옛날 손학규 씨가 들고 나왔는데 네. 저녁이 무슨 돈이 좀 있고 저녁이 있어야 행복하지. 아니, 돈도 없고 저녁만 있으면 결혼한 사람은 바가지만 긋길 거고 결혼하는 사람은 편의점에서 도시락밖에 더 먹겠어요? 아니 저녁이 있는 삶을 만들어 주셨어요. 지금 그래? 대리운전을 알바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아 저녁이 있구나. 네, 저녁 그래서 그 문재인 정부의 저녁이 있는 삶은 그 저녁이 아닌가. 투잡을 뛰게 만든다는 거예요. 네. 지금 그 편의점들 최근에 이제 편의점들 보시면은 그 다 가족 경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편의점이. 맥도널드 뭐 롯데리아 뭐 이런 데 가보면은 그 그런 프랜차이즈도 가족 경영이요? 프랜차이즈는 이제 키오스크라고 해갖고 예전에 그게 전부 예. 무인대대. 예, 무인으로 거의 다 바뀌었죠. 근데 여러분들도 그 아실 거예요. 강조합시다. 거기서 맥도날드 한번 주문하려다 보니까 네. 왜 뭐 세트를 이렇게 섞어 갖고 주문하려다 보니 머리에 찌가 내려가 한 번은 하는데 10분 걸려가 네. 안 돼서 거기에 또 뒤에 따로 또 음료수만 파는 사람한테 이거 네. 좀 해주라고 한 적이 있어요. 네. 그 적응하셔야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세상이 이렇게 바뀌는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중소기업도 못 가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을 꼭 간다 못 간다 이 개념보다는요. 중소기업 그 언론에서 얘기하는 거는 중소기업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제조업 쪽이 아니에요? 네, 뭐 제조업 쪽이겠지만은 그러니까는 제조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저 그 제조업 일자리 자체라는 거는 청년들이 생각하기에는 내가 아르바이트 할 수 있는 선택지 중에 한 군데 정도밖에 안 되는 거다.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내가 뭐 아르바이트를 여기서 내 지역에서 뭐 2개를 뛴다든지 이 금액과 중소 제조기업을 가갖고 일을 하는 금액과 거의 비슷하니까요. 액수나 비전에서 다 삐까삐까 하다는 그것도 어차피 비전 없고 여기도 비전 없고 그냥 네. 왔다 갔다 시간 걸리니 그 시간에 출퇴근 시간에 내 집 사는 데 근처에서 아르바이트 한다 이게 더 낫다라는 네, 거예요. 그렇죠. 그래갖고 뭐 또 의외로 또 식당 같은 데도 뭐 이제 식당 같은 데도 채용할 때 피크 타임이나 뭐 이럴 때 채용하잖아요. 이런 시간대만. 그렇게 했을 때 점심을 또 해결할 수 있는 식당에 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도 또 청년들이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 중요한 요건으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최근에 이제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게 맥도날드가 이 무슨 강남역점이 문을 닫았다, 네. 춘천점이 문을 닫았다, 네. 또 심지어 KFC 맹동점이 문을 닫았다 이렇게 해서 문을 많이 닫고 있어 프랜차이즈가. 네. 그런 데가 작은 데는 50명, 큰 데는 한 100명을 채용한다는 교대로.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최저임금을 올리는데 최저임금으로 애들이 가서 일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런 자리가 제일 좋은 데 아니겠어요? 예, 그렇죠. 선망하고. 그런데 그런 자리들이 거의 사라져버리고 있는데 옳은 최저임금이 어디서 적용되냐는 거죠. 편의점도 사라져. 네. 그 다음에 식당에도 사람 일하는 시간을 줄여. 네.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점 같은 것이 가장 안정적인 데인데, 네. 뭐 예를 들어 커피점이나 이런 데도 이제 상당히 월세나 이 최저임금을 감당을 못해가 줄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적자가 많이 나서. 아, 그쵸. 백종원, 논현동, 강남 논현동 영동시장 옆에 보면은 백종원 골목이라고 있는데. 네, 그거 옛날에 대학 다닐 때 그 근처에서 네. 살았기 때문에 그 골목, 영동시장 안에 그 먹자 골목 굉장히 잘 알지. 지금 백종원 프랜차이즈가 월세 때문에 다 사라졌다는 거 아닙니까? 인건비 올라가고 월세 올라가다 보니까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아갖고 그 두
두 가지 영향을 다 받다 보니까 백종원 가게가 싹 다 빠졌대잖아요 이번에. 백종원 가게 상징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목 좋은 데서 네. 가장 장사 잘 될 만한 부분을 네. 골라서 연다라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건데 네. 그 영동시장 먹자골목에서 백종원 가게가 빠졌다는 거는 네. 이제는 돈 주고 버틸 만한 프랜차이즈가 별로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럼 요즘 어떻게 그 젊은 사람들 알바하는 사람들은 이 알바 일자리가 쉽지 않다라는 이런 소리들은 안 들어요? 그 알바 일자리가 쉽지 않다 뭐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그 제가 얼마 전에 좀 그 제가 하고 있는 일 때문에 일이 있어서 그 서류 정리할 게 좀 있어갖고 아르바이트 채용하는데 그걸 보면은 여러분들도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아르바이트 채용이나 이런 거 해보시면서 이 지원 메일이라던가 지원 문자라던가 이런 것들을 받아보실 건데 순식간에 한 60통씩 와요. 순식간에 뭐 그런 좀 괜찮은 아르바이트 자리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거 문자가 계속 울리니까는 뭐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십시오. 뭐 이런 문자 쭉 받아보시면은 청년 실업이라던가 아르바이트 지금 구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알게 되실 거예요. 주로 지금 남아 있는 아르바이트는 보통 배달 아르바이트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그런 거 말고는 괜찮은 아르바이트 자리도 별로 없는 상황이에요. 배달 아르바이트는 이 몸의 신체상의 위험을 네. 감수를 하면서 네. 해야 되는 아르바이트인데요. 그래서 참 이게 딜레마입니다. 저도 이제 이게 우리 사회가 합리적으로 발전해 가야 된다라는 보수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네. 이제 청춘들을 바라보고 그런 청춘들이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기존 보수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시각을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딜레마도 한번 가져봐야 네. 그게 양심이 있는 사람이고 네. 또 그렇다고 지금 우리 사회의 노년층들을 보면 저분들 중에 상당수가 뭐 숫골이다 태극기 들고 다닌다 하지만 사실 그분들 중에도 네. 상당수가 누구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이 사회에서 내팽개진 분들이 많아요. 네. 그 젊은 사람들은 그나마 자기 목소리도 내고 정치적으로 쟁점화해 나갈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네. 이 노인들 빈곤층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그냥 거의 덮어버린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이 이제 양 세력들이 오늘도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다 보니까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이제 이렇게 돼서 서로 책임도 전가하는데 두 세력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어떤 문제를 갖다가 서로 이렇게 상대방한테 네.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인가? 안기님은 서로 공존해서 이 문제에서 연합군을 형성해야 되는가? 네. 그런 고민들도 좀 들어요. 그 정도까지 생각하시면은 너무 좋은 거지만은 그 고민에 대한 결론에 도달을 못한 채 머물러 있는 청년들이 더욱더 많다는 거를 시청자분들도 좀 알아주셨으면. 내가 볼 때는 청년들이 노인하고 연합해서 노인 청년당을 만들어야 둘이 신세가 똑같아. 네. 한 사람은 이제 이 선불로 당한 사람이고 네. 한 사람은 후불이라는 그 차이밖에 없지. 둘이가 똑같은데 서로가 서로를 욕을 해. 네. 일 안 하고 뭐 일자리 없다라고 하는 네. 못된 놈들, 철없는 놈들 이러고 또 하나는 뭐 꼰대가 돼가지고 네. 청년들은 맨날 그냥 건달 취급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서로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비난할 문제인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뭐 일부 마치면서 뭐 또 할 이야기 좀 없으세요? 일부 마치면서요. 글쎄요. 일단은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인터넷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자기들의 처우라던가 상황, 현실 이런 것들을 많이 끊임없이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기성세대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미 그들도 이제 인터넷이라던가 이런 것들로 그 자기 처우나 현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가정에서나 뭐 여러분들의 뭐 아는 아들 딸들이라든지 뭐 아시는 조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한테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그러니까는 저희가 저번에도 설 때 그 특집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항상 그런 자리 가면 비교당하고 뭐 이런 것들. 엄마 친구 아들 엄친아. 네. 엄마 친구 아들은 전부 잘 됐어. 그러니까, 내 친구는 다 못 됐는데. 그러니까 그런 비교하는 것들부터 좀 자제를 하는 게 조금이라도 희망을 주는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또 젊은 층이 우리 이제 노년층을 바라보면서 우리라니까 내가 노년층이 된 것 같은데 네. 어쨌거나 대표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네.
저 사람들은 자기 세대만 가지고 꼭 우리 세대의 사고를 네. 자기들 시대에 맞추어서 네. 이야기를 한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요. 이 지금 58년 개띠를 비롯해서 우리 사회에 이제 60에 접어드는 네. 그 전으로 하는 이런 분들이요. 사실은 평생을 일을 했어요. 네. 열심히 일을 해서. 그러면 지금 저 나이가 되면 재산을 좀 가지고 이제는 은퇴를 즐기잖아요. 외국에 보면. 네. 그런데 뭐가 어디서 잘못됐는지 모르고 태극기 들고 길거리를 헤매요. 예? 그런데 그 부분 중에서 나는 평생을 성실히 일하고 세금도 잘 냈는데 내 노후는 가난해. 네. 예? 뭐 특별히 사업을 하다가 말아먹은 것도 아니고. 네. 그러면 이게 제대로 살은 건가라는 부분에 대한 네. 이 자기 어떤 혐오가 있을 수 있고 세상을 향한 분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젊은 층들이 또 이해를 좀 해야 된다. 이게 서로 간에 적대적으로 이렇게 바라봐서 될 문제가 아니라 어디서 뭐가 잘못됐는가 하는 문제들을 이렇게 찾아내기 위해서 좀 공유하려고 해야 된다. 그런 네.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1부 마치겠습니다.